윤호균 선생님 잠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석사 박사를 하셨고,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재직하시다가 퇴임하시고 현재 카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상담 심리와 불교를 접목하셔서 그 온마음 상담 방법을 개발하시고 온마음 상담원을 설립하셔서 거기 그 상담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그 연구하신 논문을 보면은 상담자 교육에서의 마음 챙김 적용, 또 통찰 명상 중의 경험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 알아차림을 중심으로 해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그 상담 심리 방법과 불교를 접목시키시는 작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오늘은 온마음 상담과 불교라는 제목으로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불교하고 상담을 관심 가진 게 이제 1964년 대학 졸업하면서부터인데요. 대학 때부터 이제 불교학 강의 김동하 선생님께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공부 시작하면서, 서울대 학생지도연구소에서, 이동식 선생님한테 이제 또 배우면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양은 도에 밝고, 서양은 형이 하학, 형이 상자 도, 형이 하자, 키 할 때, 서양은 그 키에 밝고, 동양은 도에 밝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담이야말로 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현재까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서양에서 수입되고,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서양에서도 이제 불교를 도입을 해서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널리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담계가 또한 그것까지도 서양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동양은 도가 높다라고 해놓고서는 수입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전공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안타깝고, 뭔가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거를 좀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거에 일환이 지금 제 발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치료로서의 상담이었습니다. 문제를 치료하는 것, 혹은 그것이 아니면은 문제를 예방하는 것, 그 다음에 아니면은 발달을 촉진하는 것, 개인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성숙 혹은 인간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발달적인 상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도와 관련 지을 때는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문제에 대한 초점에서부터 그 사람의 뭐랄까, 품성이라고 할까, 본성이라고 할까, 혹은 온마음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거로 초점이 옮겨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드러내는가, 그쪽으로 상담의 초점이 바뀌어질 때 그게 제대로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상담만 한다고 하면은 그건 또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치료적인 상담도 있고 예방적인 상담도 있고 발달적인 상담도 있지만은, 우리로서는 기본적인 영역으로 수행으로서의 상담을 앞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것이 필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뭘 욕망하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경험인데, 그런 경험들은 마음이 자극과 환경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경험일 땐 그렇고, 인간 대 인간의 경우일 때는 내 마음이 상대방이 하는 행동과 말, 그걸 보고, 그거로부터 이제 그의 마음, 그의 처지, 이런 것까지 아울러서 생각을 했을 때, 내 마음이 그거를 생각을 해서 나온 것이 타인과의 경험에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경우든 내 마음이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 점에서 그것이 우리가 일체유심조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는 것을 내가 만든다. 보고 느끼는 것을 내가 만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상담자로서는 테크닉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자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담자의 사람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게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할 때는 상담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살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보살이 이제 지혜와 자비로 특징 지어지듯이,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게 이제 연기에 대한 통찰, 그 다음에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고, 그런 걸 알아서 이제 어떤 무사한 거, 무아한 거를 잘 볼 줄 알고 극단을 벗어나는 줄 아는 거, 그게 이제 중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지혜와 그 다음에 중생들에 대한 자비와 지혜, 자비, 즉 고통을 제거하고 기쁨을 주는 거, 발고 열학, 그런 그 지혜와 자비의 보살적인 태도가 상담에서는 그것이 믿음과 수용과 공감과 깨어있기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전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야 이제 종밀스님의 그 수행 과정 제일 첫머리가 각도노 기사신이라고 할 때, 도노하고서 도노에 대한 믿음을 내고 네 가지 믿음을 낸다라고 할 때, 거기도 믿음이 이제 들어 있지만은 핵심이 처음부터 이제 그건데, 상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상대방에 대한, 내담자에 대한 믿음,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출발점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문제하다라든지 문제꾼이라든지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자세로 상담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온마음적인 상담에서는 전혀 엉뚱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부처님께서 앙굴리마라가 100명의 사람을 죽이고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부처님 앞에 이제 엎드려서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할 때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뿐만이 아니라 제바달다가 당신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은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제바달다가 전생에 내 스승이었다.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믿음, 확고한 저 사람도 내 스승이고 내 부처다. 당신이 부처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상담도 내담자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말, 어떠한 비행,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이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위에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가 정말로 제대로 된 존재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은, 겉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겉모습은 정말 엉터리고 문제가 많고 못된 짓도 하고 형편없는 말도 하지만은 그것은 그의 겉모습일 뿐이고 그의 진짜 모습은 아까 그 믿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도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위에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말을 하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거를 그 사람의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수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현재 느끼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함께 가는 거,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생각하는 거, 그게 공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용과 공감, 믿음, 이것이 이제 보살의 자비와 지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지혜에 아마 속한다고 보겠죠. 그 다음에 수용과 공감은 자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믿음과 수용, 공감 이런 태도가 상담에게서 아주 핵심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깨어있기, 요게 이제 필요한데 우리는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강경 끝에 우리는 우리의 일체유의법은 몽환포영이다. 꿈이고 헛개비고 물거품이고 그림자 같다 그랬는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내가 보고 느끼는 게 이게 사실이다. 사실이고 현실이다라고 느끼지 그거를 결코 꿈이고 헛개비다라고 느끼는 사람 아마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담자가 깨어있는 거, 이게 자기 자신에게 깨어있고 또한 자기가 상담을 하는 내담자에 깨어있는 거, 이게 상담자로서 가져야 할 필수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태도 가운데 이제 믿음, 수용, 공감은 상담자의 이제 마음속에서 작용을 하고 이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겠고 상담 과정 중에는 깨어있기를 통해서 내담자를 깨우쳐 주는 작업,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그것이 이제 상담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불교가 이제 사제가 고집멸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불교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괴로움이 어떻게 형성됐나 하는 과정이 12연기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명에서부터 노사, 늙음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지, 무명과 행, 즉 무지와 무지의 작동, 저는 행을 무지의 작동이라고 봤습니다. 이건 무의식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 이제 뭐 3세 양중인과에게 하면 이걸 뭐 전생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전생이라고 하던데 저는 이건 무의식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식에서부터 촉까지. 원래는 이제 무지가 혹이고 무지의 작동이 업이고 그 다음에 식에서부터 수, 즉 지각과 감각까지가 이제 과라고 하지만은 아무튼 그 식에서부터 그 촉, 그러니까 식에서부터 식, 명색, 유깁, 촉까지가 바로 의식전, 즉 전의식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각하고 느끼고 갈망하고 집착하는 부분, 그것이 현생에서 내가 경험하는, 내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적인 경험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끝난 의식적인 경험을 불교적인 용어로는 현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를 저는 이제 뭐 존재의 생성이 아니고 표현이라고 이제 봤습니다만은 표현을 하고 삶을 영위해가고 늙어가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후생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 삶과 뭐 노사가 이제 후생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현생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곧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저는 이제 12연기가 그냥 1대1로 쭉 연결되는 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무명이 행을 거쳐서 작동이 돼가지고 식을 낳고, 식에서 명색, 명은 무명 옆에 이제 명하고, 밑에 이제 색하고, 명은 정신적인 활동, 정신적인 내용이고, 색은 물질적인 내용이라고 봐서 명색, 이게 이제 식에서 나오고, 명과 색이 저게 근경식 할 때 대상에 해당이 되고, 그 명과 색, 경하고, 식이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명색, 식, 촉이 합쳐서 어떤 의식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수로 가는 게 아닌가. 수의 취가 벌어지고, 수의 취가 말하자면 현생적인 내 경험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를 통해 유생노사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제 나름대로, 보다 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저런 식으로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저게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식으로 이것도 완전히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라고 하는 건 전 좀 의문스러워요. 대상이란 건 뭐 있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건 내가 만들었죠. 그러나 대상 자체를 내가 만들었다 하는 건 조금 전 이상하게 봐서 대상은 밖에다 세우고 저 원한이 이제 제 마음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표현, 삶, 대상은 이제 뭐 마음 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 간에 이 내 경험 내용은 대상으로부터 유기체적인 경험으로 와가지고 유기체적인 경험에서 현상적 경험이 이제 의식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의식해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의욕하고 하는 거, 그 현상적 경험을 우리는 의식을 해요. 그러나 그 앞에 유기체적 경험,
그 다음에 변별평가 체계 이런 건 의식을 하지 못해요. 그 변별평가 체계가 말하자면 우리의 무명에 해당이 된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명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 깊은 속에 그 본성의 일부인 그 온마음적인 거 진짜 마음에 해당이 되기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의 진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자기중심적인 변별평가 체계가 겉에서 이제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표현될 때는 느끼고 표현될 때는 엉뚱하게 표현되죠.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야 공부 좀 해라 라고 잔소리를 해요. 아들이 보기엔 잔소리를 해요. 근데 잔소리라고 하는 건 이제 표현해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한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은 현상적 경험에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하면은 저건 잔소리야 라고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잔소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아들이 볼 땐 자기중심적으로 맨날 저 엄마 아빠는 잔소리한 사람이야 라고 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잔소리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잔소리하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바라는 것은 저 자식이 정말로 잘 됐으면 잘 자라줬으면 하는 그런 온마음적인 태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중심적인 그런 걸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마치 잔소리처럼 들리게 말하고 행동하고 듣는 사람도 자기중심적으로 듣고 느끼기 때문에 잔소리로 듣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별평가 체계라는 게 무명에 해당이 되고 유기체적인 경험이 촉에 해당이 되고 현상적 경험이 수에 취에 해당이 되고 뭐 표현이 유에 해당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서 이제 유기체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든 모르든 대상으로부터 어떤 그 느낌을 뭘 받아요. 받는 거, 그건 몸과 마음으로 받습니다. 유기체가. 그건 의식하기 전의식적으로 물론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변별평가 체계를 거치거나 혹은 안 거치거나 해서 현상적 경험, 내가 의식하는 어떤 생각과 느낌, 욕구 이런 것으로 이제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이제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게 아닌가, 삶으로 표현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경험의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현상적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거기서 홀려간다 하는 얘기예요. 홀린다라는 게 뭐냐? 홀리기 때문에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건데 홀리기 때문에 홀린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말하자면 무명에 따라가는 건데 전 여기서 무명 대신에 자기중심적인 변별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변별평가 체계가 우리를 꿈을 꾸게 하고 헛개비를 보게 한다 그런 얘기죠.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잔소리한다라고 보게 되고 저 녀석이 공부는 않고 맨날 빈들빈들 논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 그거는 자기중심적인 거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는 아까 앙굴리마라가 살인을 하려고 했다라고 할 때 물론 그거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 보신 게 아니고 온마음적인 태도에서 봤기 때문에 저 앙굴리마라가 원래는 도를 깨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 걸 보시고
그를 제자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홀려가지 않으신 거죠. 우리는 그가 하는 행동과 말에 홀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건 거죽이죠. 인간의 거죽이죠. 마치 우리가 의상을 입고 있는 것처럼,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 옷에 홀려가고 또 단장, 뭐 화장하는 거에 홀려가는 것처럼 그거는 홀려간 것이고 그 실체를 보는 거, 이것이 이제 깨어있는 건데 보통은 우리는 홀려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과 상담인데 저는 그 있는 그대로 보기, 새롭게 보기, 그 다음에 뭐랄까 뜻대로 살기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눴는데 있는 그대로 보기 이거 이제 불교 수행에서 알아차림 수행, 즉 정념 수행, 요새 윗바사나 하는 거 그것이 정말로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수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상담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홀리는 거에서 깨달으려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가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홀려가지만 말고 그 전에 저 어렸을 때 도깨비에 홀려갈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도깨비한테 발이 있는가를 봐라. 발이 있으면 사람이고 발이 없으면 도깨비다 그랬어요. 그 말 뜻이 뭔가? 제 생각에는 그게 홀려가지 말고 도깨비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봐라 라고 하는 하나의 경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그냥 홀려가지 말고 홀려갈 때 정신 차려서 내가 지금 홀려가고 있다 한 걸 정신 차려서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홀려갑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치과에 가서 이제 이를 빼고 집에 오는데 저는 곰길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빨을 빼고 약도 안 가지고 오네. 약을 좀 먹어야 내가 이빨이 잘 치료가 될 텐데 하고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아픈데 다시 이제 그 치과에 가서 약을 타올까 하다가 보니까 너무 멀리 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프다라고 한 게 아주 홀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정말 있는 그대로 보자 하고 이제 봤어요. 봤더니 그냥 엄청나게 아픈 게 아니고 아프다가 얼얼하고 아프다가 얼얼하고 아프다가 얼얼하고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아픈 것만 연결해가지고 아프다에 홀려가고 있던 거예요. 만일 거꾸로 얼얼한 것만 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마 알고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고통이 아니고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하고서 다시 이제 치과에 가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게 정신 차려서 관찰해 보는 거 우선 그 이제 한 사례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언젠가 이제 어느 분이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대학 4학년 딸이었는데 그 아버지는 회사의 사장이었고 딸은 대학 4학년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대학 4학년 학생이 이런 강시에 못 옵니다. 백화점에도 못 가고 대로를 걷지도 못하고 대형 강시에도 못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데만 가면은 가슴이 막 뛰고 답답해지고 그래서 거의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일종의 공황장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 이름을 듣고 저한테 왔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전 불교하고 이제 상담하고 관련 짓는 생각은 오랫동안 해 왔는데, 그 당시에 이게 세상 일이 다 이게 꿈 같고 뭐 헛개비 같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생각이 이제 꽂혔어요. 인연의 집합으로 조금 이런 게 벌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게 하자. 그래서 꽂혀가지고 그 학생 보고, 그때는 이제 전철도 못 합니다. 전철에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상담 오려면은 꽤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전철을 타고 오려면은, 아니, 전철을 타고 와야 되는데, 전철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가슴이 뛰고 답답해지고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공포 때문에 두세 정거장 가서 쉬고 내려서 쉬고 그 다음에 또 타고 이렇게 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말 정신 차려서 면밀하게 관찰을 하자. 그래서 전철을 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고 이제 애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철만 타면은 가슴이 답답해지죠, 그래요. 전철만 타면 가슴이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죠. 그건 인과죠. 인연의 집합으로 답답해진다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연의 집합이 답답하다는 현상을 가져오는가, 요걸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을 발을 들여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했더니 전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쳐다본다는 겁니다. 쳐다볼 수 있지. 근데 모두 쳐다본대요, 자기를.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지만은 지금 다 쳐다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 쳐다보는 거로 느끼죠, 저는. 그 학생도 이제 전철을 타면 자기가 타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그 전철 그 칸에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 쳐다보면 어때? 했더니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저 이상한 아이가 탔다. 이상한 아이가 탔다. 좀 이상하지 않냐? 하고 이제 각자 속으로 꿍얼꿍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시선을 보는 그 학생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참 침통할 거예요? 비통할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이 날 쳐다보면서, 지금 여러분께서 저를 쳐다보면서 저 새끼 저거 뭘 해? 만일 하는 그런 눈으로 전부 저를 쳐다본다고 하면 저 아마 그만두고 나가야 될 겁니다, 아마. 도망쳐야지 못 견딜 거예요. 그 학생의 심정이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저 이상한 아이가 탔다. 이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하고 피가 온몸으로 흐르고 얼굴은 화끈거리고 그게 의식이 되니까 쟤 봐라. 역시 이상하지 않냐. 얼굴까지 화끈거리고 뻘개지고 역시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더 창피하고 그러니까 더 뛰고 그래서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이 내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우린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런 경험을 하면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니까 그 무슨 엉뚱한 생각으로 해서 그러니까 못됐다든지 무슨 병에 걸린 게 아니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신 차려서 관찰을 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은 아하, 이래서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걸 하는데, 그래서 검토하기를 정말로 네가 전철을 타면은 모든 사람이 널 쳐다보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도 전철을 타면은 그 타는 사람 다 쳐다보냐? 했더니 자기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나도 안 그렇거든. 그 다음에 너도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너는
다른 사람이 너를 쳐다볼 때, 쟤 이상한 애가 탔다라고 하는데, 너도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다 이상한 애가 탔다라고 보느냐 하니까 아니래요. 그렇지. 때로는 이상한 애가 있기도 하지. 요새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철 타면은 뭐 중얼중얼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관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하여튼 그 뭐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 나도 그래 그렇거든. 너하고 비슷하거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데 이상하게 본다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뛰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본다 싶으면은 가슴 뛰는 거에서 뭐 그냥 머무는 게 아니고 가슴 뛰는 게 아니고 가서 시비를 거는 애들도 있죠. 왜 쳐다보냐 나 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 뛰는 데에 머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슴 뛰는 게 아니고 가슴 뛰고 그냥 움츠러드는 게 아니고 가서 시비 거는 아이는 아마 공황장애는 안 걸릴 거예요. 아마 비행은 저지를지언정.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사람들이 쳐다본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쳐다보면서 저기 이상한 아이가 탔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자기 존재와 관련돼요. 나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 이상하게 본다. 이제 그것이 가슴이 벌떡벌떡 뛰게 하고 피가 솟구치게 하고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기 존재하고의 관련성 요거를 잘 볼 필요가 있죠. 정말 네가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무시한다고 보는 게 진짜일까? 그게 진짜일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너 어느 아주 화창한 어느 날 화장을 잘하고 길거리에 나갔어. 근데 아무도 너를 안 쳐다봐. 기분이 어떻겠냐? 했더니 그 기분이 나쁘죠 그래요? 왜? 넌 쳐다보면 널 이상하게 본다며? 했더니 그래도 화장하고 나갔으면 좀 쳐다봐 줘야죠 그래. 그때 쳐다보는 건 뭐야? 했더니 그래도 관심의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관심의 표현이지. 그러니까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가슴이 그렇게 막 벌렁벌렁 뛰고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진 않죠. 결과적으로 인과관계로 보면. 그러니까 자기 존재하고의 관련성, 내 존재하고 어떤 관련이 되는가 요거를 잘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있는 그대로 보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가 무슨 경험을 하고 있는지, 즉 뭘 보고 뭘 느끼고 뭘 생각하고 뭘 바라는지 요거를 자세히 면밀히 이제 보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잘 살피는 거예요. 즉 연기의 과정을 잘 살펴보는 거. 그것이 이제 있는 그대로 보기입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보기는 보통의 경우에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보게 돼요. 많은 경우에 정말로 면밀히 검토해서 그게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은 문제로부터 해방됩니다. 아까 그 학생은 1시간 끝날 때 결국 선생님 말씀은 생각의 문제라는 거군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라군요. 그런 얘기군요. 그래요. 그래서 참 네가 똑똑하다. 참으로 똑똑한 아이다. 정말로 그렇다. 이제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저 선생님 저 상담 그만할래요. 그래. 왜? 했더니 그 공식을 적용해 보니까 견딜만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똑똑합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아주 드물어요. 그런데 내가 안심이 안 되니까 토탈 5번만 하자. 그래서 5번 하고 끝났는데 그 후에 아무런 문제 없었고 취직 잘 하고 결혼도 잘 해서 애도 잘 낳고 잘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아주 참 현명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은 있는 그대로 보기를 잘 하면은 거의 다 해결됩니다. 거의 다 해결돼요. 근데 왜 새롭게 보기가 필요한가? 우리는 자기가 보던 버릇대로 봐요. 자기가 보던 버릇대로 봅니다. 미운 사람은 아무리 봐도 미워. 내가 이뻐한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뻐. 무슨 짓을 해도 이뻐.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세히 보려고 해도 그렇게밖에 안 보여. 이쁜 사람은 미운 짓을 해도 다 예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보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있는 그대로 보기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자기가 보던 식으로 느끼는 식으로 계속 볼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새롭게 보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제 가끔 저는 이제 제 방에서 이제 가끔 심심하면은 앞에 있는 화초를 바라보는데 맨날 보는 화초죠. 그러나 그걸 정말로 자세히 보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해봐요. 해보면은 그 화초가 옛날에 보던 그 화초가 아니에요. 새로운 화초예요. 새로운 화초예요. 제가 이제 뭐 요새는 안 그렇지만은 좀 날씨가 좋을 때는 산으로 이제 저희 사무실을 오는데 산길을 걸으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동산을 내가 지나간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이냐. 극락이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냐 하는 생각으로 그 동산을 지나면은 걸어서 이제 집에서부터 사무실까지 오는 게 출근이 아니라 산책입니다. 극락의 동산을 산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올 이유도 없고 직선으로 와야 할 이유도 없어요.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가기도 할 때도 있고 또 좀 길을 우회해서 갈 때도 있고 그래야 재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출근할 때 직선으로 오는 게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새롭게 보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는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새롭게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전 중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보던 방식이 아닌 정말 연기를 잘 살피고 연기의 집합일 뿐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 그리고 그것이 다 지금 있는 거 같지만은 곧 비워지는 것일 뿐이다. 공, 가, 중. 이제 그거를 잘 보는 거. 그거는 지금까지 내가 보던 방식으로 보는 게 아니죠. 아주 면밀하게 보고 그것이 변해가는 과정을 면밀하게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거. 그걸 통해서 무상하고 무아하고 한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던 방식은 무상하고 무아한 게 아니죠. 미운 놈은 계속 밉고 이쁜 놈은 계속 이쁠 뿐이지 때로 이쁘고 때로 밉고 한 거로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중도라고 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땐 밉고 어떤 땐 이쁘고 그건 내가 그렇게 보는 것일 뿐이지 거기에 그런 건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에서도 정말 새롭게 보는 게 필요하다. 그게 뭐냐? 관점을 바꿔서 보는 거다. 관점을 바꿔서 보는 거다. 한 예를 들은다고 하면은 어떤 학생이 막내인데
자기는 막내로서 집에서 한 6, 7남매가 되는데 7공주예요. 7공주의 막내야. 막내니까 부모가 오죽했으면 7공주까지 낳겠습니까? 옛날식으로. 아들 하나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7공주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7째도 이게 아들 바라다가 결국 딸 낳았으니 이게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얘는 있는 듯 없는 듯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 7공주로 태어난 애는 내가 맨날 집에서 무시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당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때 이제 저한테 상담 왔을 때 사람들하고 잘 부딪혀요.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과거에 그런 어렸을 때의 경험이 투사가 돼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데,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 진짜로 그럴 수도 있다. 네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명한 인간, 또 있는 듯 없는 듯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취급됐다고 하면은 네가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건 내가 정말 나도 이해가 된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그럴까? 물론 어머니 아버지나 혹은 언니들이 자기를 무시할 때도 물론 분명히 있었을 거다. 같이 놀자고 해도 언니들이 같이 안 놀고 자기들끼리 놀고 할 때도 있었을 거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정말로 부모가 너를 막내라고 귀여운 적 없나? 언니들이 널 막내라고 때로는 심부름시키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이뻐서 또 뭐 사다 준 적은 없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울어요. 울어요. 한참 울더니 지금 감정이 어떠냐 했더니 내가 참으로 우리 부모와 언니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는데도 내가 그걸 미처 못 봤습니다. 내가 섭섭한 것만 봤지 부모님이나 언니들이 준 사랑이 이 방 전체와 같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나에 대한 잔소리, 미움, 없는 사람 취급한 거 요거는 그저 주먹만 할 뿐입니다.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통찰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통찰을 얻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것만 봤었구나. 내가 나를 스스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관점의 변경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입장에서만 봐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 혹은 제3자의 입장에서 봐보는 일,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내가 우리 집사람의 흉을 보면은, 저한테도 그 잔소리 꽤 해요. 왜 화장실에서 왜 불 안 끄고 나옵니까? 왜 불 안 끄고 나오냐고 그러고. 왜 코를 그렇게 크게 고느냐 그러고. 그런 잔소리들을 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잔소리로 듣는다라고 할 땐 벌써 판단, 아까 분별 평가가 들어간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좀 형편없게 보내라고 한 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관점을 달리해서 정말 집사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집사람은 나를 잔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기를 좀 아껴서 전기값 좀 덜 나가게 하고 코를 자꾸 고는데 건강이 염려가 돼가지고 나를 염려해서 하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염려해 주는 소리로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 사람이 가끔은 이제 휴지 쪽을 아무데나 버려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지, 저는 좀 그런 건 좀 치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치워야지 버릇이 내 마음에 드는데 왜 이렇게 버리냐 하다가 그걸 안 고쳐집니다, 그 버릇이. 그래서 걸리는 건 나죠. 그 사람은 하나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내가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걸리는 내가 그거를 치워야지 별 수 없겠다. 내가 치워주는 게 집사람을 도와주는 거기도 하고 내 기분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그 다음엔 제가 치웠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아내 도와주기도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본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봐요. 서보면 그 사람은 살림하느라고 아주 열심히 해요. 아주 알뜰합니다. 알뜰하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가사일을 해요. 그거 생각해 보면은 내가 휴지 좀 몇 개 주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상대방의 입장에 서본 겁니다. 하여튼 그런 제3자,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거나 제3자의 입장에 서보거나 그 다음에 조건을 달리해서 보는 거. 부부끼리 자주 싸워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이런 문제 가지고 늘어있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그런 얘기 듣다가 어느 날은 그랬어요. 옛날에 두 분이 연애하셨죠? 하니까 연애했대. 그러면 숙제 하나 내겠는데 두 분이 이번 주말에는 옛날에 연애하실 때 갔던 즐거운 추억이 담긴 곳에 한번 다녀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숙제를 해오셨어. 하고 나니까 꽤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기분도, 무드도 좀 살아나고. 이제 그러면서 믿기만 한 게 아니라 이런 때도 있었고 지금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달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다른 때, 다른 장소, 다른 마음가짐을 한번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나 조건 요걸 바꿔보는 거고 또는 주의의 초점을 바꿔보는 거. 우린 보통은 한 가지만 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전체를 안 봅니다. 또 우린 그가 하는 행동과 말만 보지 그의 속마음은 안 봐요. 속은 안 봐. 또 같은 모습만 보지 다른 모습은 안 봐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모습만 보는 거에서부터 벗어나서 정말로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게 하고 겉에 드러난 행동과 말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보게 하고 또 같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주위의 초점을 이동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가 소위 연기에서 인연을 바꿔보는 작업입니다. 인연을 바꿔보면은 결과로서 다른 느낌, 다른 생각, 다른 욕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존재하고의 관련성을 한번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가? 대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 아니면 보통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불교에서는 우리가 부처라고 하잖아요. 또 기독교에서는 예컨대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기독교식으로 하면 다 하느님 아들딸 아니에요. 부모의 아들딸이기도 하지만 하느님 아들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로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정말로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인식으로 정말로 내가 존귀하고 정말로 사랑스럽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존재로 자기를 느낄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아까 그 막내로서 이제 자기는 맨날 투명한 인간으로 혹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본다든지, 앞에 전철 탈 때 다른 사람들 쳐다보는 것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로 보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는 거구나. 또 내가 정말 막내 딸로서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걸 느낄 때 문제는 사라집니다. 문제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새롭게 보기라고 하는 것은 종래에 보아오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혹은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있는 그대로 보고 새롭게 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본 거죠. 여러 가지로 봤으니까 그 다음에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욕망을 할까 하는 걸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어떤 게 나한테 좋고 남들한테 좋을까 하는 것을 새롭게 선택하는 거, 그게 뜻대로 살기입니다. 근데 상담자가 부모와 마찬가지로 넌 이렇게 생각을 해야 옳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좋고 이걸 요구하거나 강요를 하면은 그거는 뜻대로 살기가 아니죠. 자녀가 혹은 다른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고 싶다. 내 부모의 뜻이나 혹은 선배의 뜻과는 달리 뻔히 엉뚱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려고 하면은 정말로 자기도 그런 줄 알면서도 가려고 하면은 난 그건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믿어줘야 된다. 이제 상담하는 서양의 상담자 가운데 아주 그 영향력 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로저스라고 하는 분인데 저한테도 마음의 스승입니다. 그분은 자기 클라이언트가, 자기 내담자가 언젠가 나는 정말로 죽고 싶습니다. 언젠가 이제 곧 내일이나 모레쯤 죽을랍니다. 이래요. 그때 로저스가 뭐라고 하는가? 그래, 그렇게 괴롭냐? 그렇게 괴롭냐? 그러나 네가 정말로 죽으려고 할 때에는 나한테 전화를 좀 해주라. 나를 좀 불러달라. 내가 너하고 좀 만나고 싶다. 네가 죽기 전에 정말로 마지막에 난 너를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 좀 해주라. 그래요. 그러지 죽지 말아라 한 얘기 안 합니다. 그건 참 엄청난 믿음이죠. 엄청난 믿음일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내담자는 아마 어떻게 저런 분께서 나를 만나러 오시겠다고 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마 엄청난 감동을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절대 말리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상담에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정말로 이 진실에 입각한 삶, 그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이 성찰적인 삶이 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 성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고 새롭게 보고 진정으로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사는가를 스스로 살피도록 도와주는 작업, 그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돕는 작업이 저는 마음을 차리기 기록지, 그걸 매일 일기처럼 적게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5번은 적어봐라.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할 때 거기 9가지 질문이 쭉 나오는데 그걸 한번 적어봐라. 일기 쓰듯이 적어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상담 올 때 한 장을 들고 와라 이러는데 그건 하여튼 자기 그 성찰적인 삶을 돕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삶 속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왜 부처일 수 있지? 이런 내가, 이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내가 어떻게 부처일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일. 또 나한테 문제가 되는 아주 꼴 보기 싫은 친구한테 어떻게 저런 꼴 보기 싫은 친구가 부처일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자가 부처일 수 있지? 라고 한 질문을 던져보는 일. 그걸 이제 전 생활 속에 2가지 화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진정으로 좀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뭐 거기 신회선사의 도노해탈 법문 거기 봐도 그분은 이제 책 같으면은 그게 도노해탈 법문이 33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거기 보면은 자기 마음을 지극히 하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단박에 깨달아 해탈하도록 하겠다. 눈으로 사물을 볼 때 일체 사물을 잘 분명하게 분별하되 분별하는 것을 따라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홀려가는 데죠. 홀려가지 않으면 사물 가운데서 자유를 얻고 사물 가운데서 해탈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물과 거래할 수 있을 거다. 이게. 그 다음에 소리 가운데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향, 향도 향, 미, 촉법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있는 그대로 잘 분별하되 망념을 일으키고 거기에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해탈을 얻을 거다. 그게 이제 신회 스님의 도노해탈 법문이에요. 그게 정말로 있는 그대로 보기, 홀려가지 않기, 그거를 말씀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